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13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3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4차 팬데믹을 빌미 삼아서 짧은 조정을 바꿔서 곧바로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상승하는 장세. 자, 이런 장세를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어서 좀 답답한 그런 측면도 좀 있어서 저는 또 이것을 꾸역꾸역 상승 장세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상승 장세로 이제 복귀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식의 흐름은 비단 여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한 3분기 거쳐 한 이제 4분기 이렇게 가다 보면 지수가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주식 4,00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즉 삼성전자는 8월 15일이 지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흐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런 장세,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화려한 쉬운 장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세처럼 보이지만 실제 참여를 해보면 실속을 챙기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좀 까다로운 장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종목을 잘 선정해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IT 중에서는 무조건 네이버에 집중을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중소형주에서는 테마 중에 가장 강력한 테마가 메타버스 테마이니 그와 관련돼서 특히 이왕이면 네이버와 연관된 종목으로서 두 종목 자이언트 스텝과 그리고 알테라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지 벌써 1개월 보름쯤 됩니다. 자, 이들 종목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데요. 네이버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네이버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네이버는 이미 상승 추세대 지금 사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죠. 그 상단에 있는 상승 추세대 상단선에 와 있는 기술적으로 저항이 되는 선까지 와 있으니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판단할 종목이 절대로 아니죠. 이 종목은. 따라서 결론상만 말씀드리면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현재 기술적인 위치나 그런 거 전혀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린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부의 실질적인 잠재 가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오늘 그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알체라하고 또 현재 자이언트 스텝은 이들 종목은 개별 종목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죠. 위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도는 아닙니다. 다만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매수한다면 소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된다는 것이죠. 있는 물량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매수한다면 약간만 매수한다든가 또 그 매수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보유가 됩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1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보유다 하는 건데 이유는 이 테마가 워낙 강력하고 수명도 길고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과 알테라의 뒤를 이을 후속주를 좀 물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일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압축을 해 나가면서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 스타디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존 우리 종목을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IT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힘을 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반도체, 중소형주, 스몰캡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가장 보편적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만은 이왕이면 상승 추세가 아주 강하고 모멘텀이 아주 좋은 종목에 초점 맞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나마이크론 이게 좋다는 것이죠. 반도체 패키징, 테스팅과 관련된 종합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이며 또 2차전지 초고속 충전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단 말이죠. 이 모멘텀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마이크론. 자, 그리고 테스나는 매수는 어렵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오히려 57,000원 넘어가 6만원 근처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만약 흔들리는 상황이 나면 기술적으로 매도가 됩니다. 기술적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은 보유하시되 매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쯤에서 매도를 결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아직은 탄력이 나올지 확실치는 않으나 그러나 삼성전자보다 한 발 내지 두 발 앞서서 먼저 움직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주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무난한 종목은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LG전자가 되는 거고요. 또는 현대차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LG전자가 무난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OCI가 있습니다. OCI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정한 수준 내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OCI 정도를 보시면 된다는 것으로 한정시켜서 현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갖고 있어도 되는데, 물론 LG화학이나 SK 같은 종목들은 당연히 그들을 보유가 되죠. 근데 그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종목의 우선 비중을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수를 조절하거나 동일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을 때에는 그 비중을 약간 낮춰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네이버나 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주 쪽에 어느 정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는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흐름으로 다시 복귀가 됐죠. 그를 위한 즉 지금의 상승세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재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 MP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4% 11년 만에 최고치 최고 성장 최고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랠리를 정당화시키는 거고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만큼 경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흘려드릴 것은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세대 DRAM을 첫 양산을 했다는 소식인데 아마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아마 1월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보다도 더 앞서서 제4세대 첨단 10나노급 현재 D램을 양산하기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전달된 바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것 때문에 그만큼 SK 하이닉스나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뭘 했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일 정도로까지 현재 그 분위기가 썰렁했던 적이 있었던 건데요. 이제 그것을 커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드디어 4세대 D램 10나노급을 1A라고 합니다. 8기가 비트짜리 LPDDR4에 해당되는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모바일용이고요. 저전력에다 고효율 D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계 첫 EUV, 공정, 노광 공정이죠. EUV 공정이 적용됐다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시장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론이 전 세계 첫 번째로 제 4세대 드램을 개발해서 양산을 하긴 했지만, 그 생산하는 방식이 EUV, 노광 공정, 이걸 통한 것이 극자에서 노광기죠. 노광기를 그 공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 불화 아르곤 방식입니다. 불화 아르곤 방식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제품은 조악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EUV 공정으로 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 그 중에서 수율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던 건데,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술적으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조차 능가했다라고 볼 수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었던 건데, 이번에서야 비로소 SK 하이닉스가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EUV 공정에 들어가 있는 적용된 현재 제4세대 8기가비트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건데, 이것이 SK 하이닉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삼성전자도 나름 이 부분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그러한 면을 돋보이게 할 만한 타이밍이 안 되죠.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삼성전자 자체적인 홍보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삼성전자 가만히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준비는 돼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말이죠. 자,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어차피 이 종목은 단기 매매 종목이 아니니까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지워놓고요. 자, 수급 테이블을 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외국인들은 현선물 그리고 코스닥까지 다 매수하는 이른바 삼각 순매수, 이것만 보면 전형적인 지수 상승 장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가 합계해서 약 5,600억 원 정도인데, 평년도 같으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작년 후반부터 금년까지 웬만하면 1조 넘게 매매를 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죠. 특히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외국인들이 아직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색은 안 보이고요.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죠. 연기금도 아직은 매도고요. 금융투자가 순발력 있게 매수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런 정도의 매수 갖고서는 삼성전자가 도저히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의 균형을 맞는 정도, 균형, 그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그 전반적으로 현재 보합권 근처에서 맴도는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앞으로도 한 달 동안 말이죠.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시스가 현재 어제는 플러스, 오늘 약간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베이시스가 많이 축소되거나 플러스로 반전되는 베이시스의 정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베이시스가 정상화 돼서 플러스 0.5 이상 이상 되면, 또 그에 따라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이든 차익이든 들어오면, 그때부터 IT 대형주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죠. 이런 종목이 움직일 것이라는 거고, 한 가지 또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중소형주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 같이 연관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나오면 일부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 시전 차원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약간은 준비를 하고 시장을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저는 8월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저희 그냥 단순한 예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본 주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네이버는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차트를 올려놓고, 네이버의 차트는 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급등 비율은 이런 거죠.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정상화. 지난 1분기 때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현재 주가 보상 비용 때문에, 스탁 옵션 같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2분기 때문에 정상화된다는 건데 그렇다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쇼핑 부분 온라인 쇼핑이 고성장되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 36%그 쇼핑의 지배력도 강화된다는 거죠. 멤버십, 장보기, 빠른 배송. 빠른 배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보강된다는 건데 이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웹툰을 얘기해요. 웹툰 글로벌 경쟁력이 확충돼서 빠른 속도로 수익화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북미 와패드는 웹소설이네요. 웹툰은 일본이 가장 크죠. 일본의 라인 망가 등 어찌됐든 웹툰 글로벌 거래액이 확대된다는 것 실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분석하에 지금 그 네이버의 내부에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려서요. 뭐 48만 원에서 52만 원, 최대 60만 원 정도까지 올렸다는 건데, 뭐 그거는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생략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NFA 이거는 네이버, 이거 F는 풀필먼트입니다. 풀필먼트, A는 얼라이언스 동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F의 이 풀필먼트는 종합물류센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주도하는 종합물류센터 동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FA. 그것을 결성했다는 것이죠. 다양한 물류 스타트업, 여기에는 작은 업체뿐만이 아니고 저기도 들어가죠. CJ 대한통운도 들어가요. CJ 대한통운을 비롯한 이미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상당한 풀필먼트를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그러한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 스타트업과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네이버에 입점하고 있는 무려 45만 명의 중소상공인 스마트 스토어와 연결시켜서 체계적인 최첨단 그 물류 동맹 체계를 만든다는 그런 관점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네이버 쇼핑이 쿠팡한테 밀리는 단 한 가지 분야, 바로 배송 시스템이죠. 배송 시스템을 보강해서 그쪽 부분 현재 최강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쿠팡을 쫓아가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가겠다. 쿠팡을 쫓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쿠팡. 사실은 배송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네이버 쇼핑이 월등하게 쿠팡을 앞서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배송 시스템 하나만으로 쿠팡이 전 세계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오늘 보니까 쿠팡의 시가총액이 약 6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쿠팡의 시가총액이. 지금 네이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71조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네이버에서 차지하는 전반적인 시가총액 비중은 약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분의 1 정도. 사실을 미국식으로 미국에서 쿠팡 인정받는 식으로 쿠팡이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이 대접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네이버가 한 60만 원 이상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하고 NFA. 자, 그런데 네이버를 가만히 보면 혼자서 뭔가 독립적으로 또는 현재 나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맞대결 하거나 돌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과 연합하거나 동맹하거나 합동하거나
그런 식으로 교류하거나 협력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간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걸 네이버의 연합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맹을 따진다면 앞에 얘기했던 NFA, 신세계와도 물류 동맹을 했죠. 또 재팬 야후와 또 경영 통합을 하는 등 그런 식의 동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지분 맞교환도 있었죠. CJ 그룹과 CJ E&M도 맞교환을 했죠. 대한통운, 또 하이브, BTS 하이브와 지분 맞교환을 했죠. 또 YG와도 얘기가 되고 있죠. 또 통합 운영하는 그런 그 플랫폼도 있습니다. 일단 V라이브,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동영상 V라이브와, 그리고 현재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 팬덤을 관리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통합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 라인과 재팬 야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 통합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현재 그 제가 가장 최근으로 인수합병 M&A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부각됐던 것은 얼마 전, 지난 3, 4개월 전에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인수한 거. 그럼 완전히 인수한 거예요. 인수까지는 아니지만 지분 투자한 데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심지어 유럽의 그 전진 기지를 할 수 있는 스페인의 전자상거래 업체 각각 작게는 200억 내지 많게는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 연결망을 입체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네이버의 본질 가치에, 아직 그 본질 가치라기보다는 시장 가치에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시장 가치에 이런 것들은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하나씩 둘씩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가치적인 성과와 그와 관련된 수익성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상당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들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네이버의 현재 글로벌 서비스 이용자 규모를 보게 되면 라인의 실사용자, 일본이 제일 많겠죠. 대만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등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만 명. 그리고 카메라 앱이 상당히 많아요.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스노우고요. 바로 이 스노우의 자회사가, 스노우가 출자하는 회사가 바로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제가 말씀드렸죠. 알체라. 그 스노우가 출자하는 회사가 바로 이 알체라가,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대상이 바로 이 스노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노우가 아마 지금 약 9% 정도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알체라의 말이죠. 손잡 회사 쪽은 아니지만 관계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페토, 밴드가 다운로드가 약 1억 3천만 명 정도 되고, 제페토에 가입한 제페토, 사실상 우리나라 유일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고요. 이런 정도, 즉 가입자 2억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수준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입자나 이용자의 규모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로블록스의 시가총액이 50조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제페토는 과연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 현재 제대로 그 평가치를 내놓는 증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V라이브 아까 얘기했던 동영상 검색, 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여기도 다운로드가 1억 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 하이브의 위버스와 통합하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그 이용자의 범위는 BTS랑 통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넓혀지겠죠. 이런 것들은 전혀 별로 가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전 한번 보여드렸던 재평가 목록인데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네이버를 재평가하는 기존의 평가치인데요. 서치 플랫폼, 검색이나 광고 쪽이 45조 원 정도, 온라인 쇼핑이 10조 원 정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10조 원 정도. 지금 쿠팡이 현재 아마 쿠팡 64조 원 정도 되는데 말이죠. 형편없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등의 G홀딩스, 라인이나 애들은 그 뭡니까, 그
그런 거, 밴드 이런 것에 대한 평가치가 11조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웹툰, 웹소설이 3조, 핀테크를 3조밖에 안 봐요. 핀테크 여기는 네이버 페이도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로 있죠. 그리고 지분, 네이버 갖고 있는 주변 관계사들의 지분이 있습니다. 평가 한 6조 원 정도. 클라우드는 평가를 안 하고 제페토도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총합 78조 원 정도 되고, 그랬을 때 적정 주가 기존 48만 원 정도인데 최근 조금 올려서 52만 원, 조금 좋게 보는 데는 한 58만 원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인데, 이게 옛날 시각이고요. 뭐 옛날이라서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재평가를 하는 것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서치 플랫폼은 45조, 조금 더 봐도 되는데 한 50조 정도 봐야 되는데, 하여튼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45조.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25조. 25조 약하죠.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어떤 독립시켜서 미국에 상장시키는 방식까지 동원되면 25조가 뭡니까? 70조, 80조까지 평가가 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온라인 쇼핑 쪽입니다. NFA까지 현재 발동이 구축이 된다 했을 때에는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미국 쿠팡에 적어도 3분의 1 내지 한 40%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관점에 25조 원. 그리고 G홀딩스, 일본 등 주변의 SNS나 또는 모바일 메신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11조 원 정도 기존 평가 비슷하게 보고, 그리고 웹툰, 웹소설도 원래는 이거는 일각에서는 근 20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한 것 같습니다. 반 깎아서 10조 원 정도 보고요. 핀테크는 이거 약간 억울한데, 지금 그 카카오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합쳐서 그 시장에서 평가하는 수준이 약 38조 원 정도 됩니다. 그거의 절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갑자기 올리기 나쁜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에 또 절반해서 9조 원 정도만 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분은 6종 그대로. 그리고 클라우드는 좀 봐줘야 됩니다. 클라우드 벌써 국내 4위권, 5위권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국내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쨌든 클라우드 적어도 1조 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 제페토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제페토 로블록스가 지금 50조인데, 로블록스와 외견상으로 봤을 때 별반 크게 밀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잠재력, 그 범위가 더 넓은 제페토가 로블록스의 10분의 1밖에 안 될까요? 더 되겠죠. 한 10조 정도는 돼야 된다 싶은데, 그래도 좀 많다 하니까 반으로 깎아서 또 5조 원 정도 이렇게 본다면 토탈 시가총액 112조 원이고, 이랬을 때 보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내부에 재평가 했을 때 적정 주가는 68만 원 정도. 바로 이 가격이 1년 후 12개월 선행 네이버의 적정한 주가 순위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주가의 최소한 70%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에 얘기했던 많은 잠재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합치면 무조건 이 종목은 재평가했을 때 시가총액이 150조가 넘어가서 근 200조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런 관점이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 다음 시가총액 2위 업체로 부상한다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자막 없이 그림만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알체라나 자이언트 스텝의 뒤를 잇는 후속주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한컴 엠디스가 괜찮긴 합니다. 프론티스라고 하는 플랫폼 업체를 인수를 했죠. 지분 55%를 확보를 했다는 건데,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이 한컴 엠디스. 근데 위치가 좀 높죠. 타이밍을. 그리고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체라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관찰 대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지미디어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특히 대체 불가 토큰과 관련된 플랫폼이 상당히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AR, VR과 또 관련돼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되고 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에스코넥이 있죠. 에스코넥. 이거는 원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이 업체가 뭡니까? 삼성전자의 AR, VR 헤드셋에 들어가는 기호를 납품한다는 것 때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 그 모멘텀이 좀 약합니다. 근데 오늘 좀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관찰 대상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 여기까지 일단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 그 외에 한빛소프트, 또 엔게임도 의미가 있다는 거. 근데 위치가 좀 높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그런 정도, 그런 정도를 사정권 내에 놓고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해서 서로 엇박자가 나왔을 때 내 것은 올라가고 상대방에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지는 종목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엇박자죠. 그 타이밍을 잘 노리면서 한 이들 종목을 관찰하면서 종목을 교체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작업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상대가 심의를 기울여서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